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오늘은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비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곳 장소를 보러들 그렇게 온다고 그럽니다. 뭐 잠실 주경기장도 그렇고 롯데타워도 그렇고 북촌 한옥마을 명동 많은 분들이 K-팝 데몬 헌터스 앞자를 따서 캐대헌 투어 이러면서 온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외 너튜버들이 직접 방문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올렸는데요. 그 조회수가 무려 수백만 회에 달했다고 하고요. 덕분에 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K 콘텐츠가 K 관광으로 이어지는 이 문화, 참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럼 9월의 첫날도 기분 좋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달의 첫날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박스권 탈출 시험대입니다. 네, 잘 나가던 국내 증시가 지난달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스권 탈출 시험대에 오른 국내 증시 관련해서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 8월 내내 코스피의 경우 3,100에서 3,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횡보세를 보여주었죠.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일정 구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박스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장세였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 대금 모두 크게 줄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8월 한 달간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 10조 4,500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20%, 6월에 비해서는 30%나 급감한 규모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떨어졌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증시의 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9월에도 국내 증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잘 나갈 것 같았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네. 지루한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뭡니까? 일단 상반기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조선방산원전, 저희가 조방원이라고도 네. 부르죠. 이 주도주가 한마디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승 여력이 아주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승 여력을 다한 상황이고요. 6월부터 이어진 상승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미국의 경기 둔화나 관세, 또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에다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9월 증시도 박스권에 갇힌 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증시에는 늘 변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요인들이 이런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부터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이처럼 또 9월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5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지난달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대거 반영해서 또 증시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16일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85.1%로 반영하면서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코스피도 박스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자, 그럼 이 외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반도체 주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 하락은 또 같은 산업 구조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보유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해서 포괄 허가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이제는 건건이 신청하고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건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장비 반입이 지연되고 결국 생산시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우리 기업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반도체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우리 증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재난사태 선포된 강릉입니다. 네, 좀 시원하게 비가 내려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모닝픽에서도 강릉이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재난사태가 선포가 됐어요. 네, 그 정도로 강원도 강릉시가 정말 전례 없는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죠. 가뭄 같은 재난 사태 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강릉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식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 이하로 떨어져서요. 더 이상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2단계 제한급수에 들어가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궜고요.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현재 오봉 저수지뿐 아니라 10곳의 저수지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가뭄에 결국 강릉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71대는 동해나 속초, 평창, 양양 등 인접시군에서 물을 실어와서 강릉 도심에 식수를 공급하는 홍제 정수장에 공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정말 날씨 야속합니다. 어디에는 네.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또 강릉 지역 같은 곳은 너무 가물어서 물 부족 피해가 또 많고 이렇습니다. 강릉 지역 주민들은 너무 피해가 크고 힘들다면서요, 지금? 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에는 식수라도 아끼기 위해서 요즘 매일 온 가족이 돌아다니면서 대관령 샘터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이웃들은 목욕과 빨래는 물론이고요.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화장실을 폐쇄하고 수영장, 목욕탕, 세차장, 카페 같은 물 사용이 많은 그 시설들은 휴업 또는 폐쇄 조치하고 있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또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배추밭은 상품성을 잃는 등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에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생활용수 확보 방안과 급수 차량 추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릉 쪽에도 비 소식이 있던데 비가 또 그렇게 넉넉하게 내릴 것 같지 않다는 네, 예보여서 맞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좀 제발 넉넉하게 비가 와서 이 가뭄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입니다. 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이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네, 그렇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을 1년이나 넘긴 장기 체납자 약 9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체납액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약 4천 명에 달하고요.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이 직장가입자 법인이 절반을 차지했고요. 직장가입자 개인은 약 30%, 지역가입자는 약 25%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이 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보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난 5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건보공단도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출국 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고 또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1억 원으로 상향. 이거 뭔지 알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지금까지는 이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인 오늘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 조정된 건데요. 일단 예금과 적금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요. 또 예금과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은행에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총 합쳐서 1억 2천만 원까지 예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9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이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훌쩍 넘게 되죠. 네.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은행에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펀드와 실적 배당형 상품, 또 증권사 CMA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금융사별로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했던 분들은 이제 1억씩 네. 할 수 있으니까 편의성 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이 되면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이 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머니 무브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상시 점검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자금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금리 경쟁도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저금리 기조나 또 정부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금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돈을 끌어올 유인이 적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죠. 다만 연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2022년에 고금리로 모집한 예금들이 3년 만기를 맞으면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 과정에서 1금융권, 2금융권 간 또 금리 경쟁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외에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이 금융권,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자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면서 결국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들어보도록 하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부터 거센 비가 창문을 무섭게 두들겼는데요. 오전 5시 30분 기준 수도권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은 오늘 동안 전국에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총량 보시면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의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과 제주의 많게는 8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도 최대 80mm로 양이 많은데요. 이 비는 집중 시점이 오후까지지만 완전히 그치려면 내일은 되어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와 강원에, 오전까지 충청에, 내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에 내리다 그칩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 아직 비가 많이 오지 않은 남부는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부는 해제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를 밑돌면서 29도를 보이겠고요. 대부분 3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가뭄인 강릉 지역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수요일은 남부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이후 반짝 맑았다가 토요일에 또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개그우먼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휴가 떠날 때 이 어플로 숙박 예약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예약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예약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취소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예약한 지 10분 지났다고 환불 불가? 자,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내와 기분도 낼 겸 여행을 떠나기로 한 저는 심혈을 기울여 좋은 숙소와 맛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성수기에 좋은 숙소는 이미 풀로 예약이 찼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오, 자기야, 여기 호텔 어때? 너무 좋은데? 아니 시설도 깨끗하고 트윈 바다에 오션뷰, 바다 앞이라고? 너무 괜찮은데? 근데 자기야 이런 거 비싸지 않을까? 아니야. 특가로 나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거든? 그래. 그럼 같이 보내는 여름 첫 휴가인데 이 정도 또 써야지. 에? 그럼 나 여기 예약할게. 좋아. 그렇게 전 숙박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문제는 호텔을 예약한 후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일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인데 전 급한 대로 호텔 예약을 취소하려 숙박 플랫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아침 숙소 플랫폼이죠? 네네, 고객님.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행복 호텔을 예약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 바람에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약금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뭐 가능한 거죠? 호텔 예약을 취소한다는 말씀이시죠, 고객님? 실례지만 혹시 언제 예약하셨을까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한두 시간쯤 됐나? 고객님 2시간 전에 예약하셨단 말씀이시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환불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2시간 전에 예약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저희 환불 규정상 10분 전에 예약한 건에 대해서만 예약금을 환불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불 규정이 어긋나서 환불이 불가합니다. 아니, 당일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진짜 2시간 전에 예약한 걸 취소를 하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로봇이야, 사람이야. 사랑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 내가 소송할 테니까 그대로 딱 있어. 숙박 플랫폼 측에서는 환불 규정상 2시간 전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해준다. 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일 취소도 아니고 불과 2시간 전에 예약한 걸 못 돌려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대단히 죄송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숙박 앱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A씨가 한 숙박 플랫폼 B사를 통해서 한 호텔의 숙박 상품을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불과 2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환불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B사는 예약한 후에 10분이 추가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다라는 요 자체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던 겁니다. 또 이 해당 호텔 측 역시 우리는 환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결국 이용자는 결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 A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예약 후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예약 취소를 하면은 그 환불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예약 플랫폼 측에서는 규정상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상. 얘기인데 네. 자,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O 아니다. 이 뭐 규정이 그렇다니까 안 되겠다 하면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돌려줘야죠. 의견이 OXO. 나뉘었어요. 네. 올려줘야죠. 또 장 기자님과 의견이 또 다르네요. 왜 이럴까요? 아니, 작가님이 이렇게 하래요? 아니 왜 돌려줘야 된다고 아니, 이거 생각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유.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매뉴얼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선 절대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납득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분이에요. 10분이면 변비 환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 촉박한 시간 동안에 이 고객, 이 소비자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건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라 그럼. 저는 우리 장 기자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래 왜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 수림 씨 얘기 들을 네. 때만 해도 이걸 네. 굽힐 생각이 없었는데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뭐 나니까 제 얘기는 네, 근데 저는 단호하게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 예약하고 그랬을 때 그 규정에 뭐 환불 규정 이런 거에다가 다 체크를 하고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이 됐을 거예요. 예,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뭐 어떻게 뭐 CCTV를 뭐 가릴 수 있어도 일단은 안 된다. 규정이다. 요 얘기입니다. 규정을 어떻게 네. 적어놔요? 환불 규정 누구 법대로 것만 해야지. 해요. 아직 보지도 않아요. 역시 뭐 이번 주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실제로 최근 이런 숙박 플랫폼에서 취소나 환불을 둘러싼 논쟁 굉장히 많다면서요. 정말 많죠. 저도 최근에 숙박 플랫폼 통해서 숙소 예약했다가 네.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취소했는데 제대로 환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일 10번 번에서 환불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 실제로 분쟁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숙박 플랫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숙소 예약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전같이 똑똑똑 오늘 남은 방 있나요? 이런 취지로 해서는 휴가를 갈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숙박 플랫폼이라는 것이 여러 숙소의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어떤 숙소 갈 수 있는지 검색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그만큼 취소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계속해서 이런 숙박 플랫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구제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의 기준으로 할 때 숙박시설 관련 피해자 구제 신청이요 4천 건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78% 이상이 계약을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아요. 계약을 해지했는데 제대로 환불받지 못했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문제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가 유도가 되는데 합의 비율이 6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0%가량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구제 신청을 해도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 사안으로 돌아와 보더라도 결국
취소를 했는데 10분 이내에 취소해야지 취소가 된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처음에 예약할 땐 10분 이내에 취소해야 취소가 된다는 걸 모르고 네. 예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관련한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 가사 그 김연자의 10분 내로도 아니고 무슨 10분 내로 환불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티셔츠 29,900원짜리 사더라도 일주일 안에 가져오면 교환 환불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물며 아니 숙박이면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잖아요. 근데 그 10분 이내 취소 환불이 안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말이 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 어려워서 실제로도 이런 네. 법적 판단이 어떤 기관별로도 좀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신발 하나를 사도 일주일 내에 내가 환불하고 싶으면 환불할 수 있잖아. 그렇죠. 라고 똑같이 본 거예요.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는 이게 플랫폼도 신발을 인터넷에서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 판매 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일주일 내에 환불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분 내에 이런 거 상관없이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본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숙박 같은 거 예약할 때 네. 사실상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엄청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우리가 막 은행에서 정말 그 어떤 계좌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그 깨알 같은 글씨가 100만 자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솔직히 전부 다 읽지 읽어보고 그 동의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약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관을 만든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왜? 양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서 쓰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제공하는 거고 그걸 사실상 상대방이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조그만하게 좀 불공정하게 바꿔놔요. 그럼 사실 그걸 다 읽어보지 않는 이상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불공정하게 약관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라고 이제 봤는데 문제는 법원의 시각이 달랐어요. 오. 법원의 시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통신 판매 업자라고 봐야 될 수 있느냐? 이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만 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고객과 숙박업체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통신 판매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 약관의 측면에서도 보면 써놨잖아 플랫폼에 환불 네네. 불가라고. 네네. 당신이 봤잖아. 네. 보고 동의했잖아. 근데 이거를 과연 불공정한 정도로까지 볼 수 있겠냐?라고 보아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공정 약관 책임을 플랫폼에 직접 묻기가 어렵다는 판결을 그래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약관을 직접 확인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노안 전과 노안 후로 나눠야지. 지금 우리는 그걸 보면 눈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어. 거기 돌지 다 있어. 이걸 거기 어떻게 다 다 봐?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대법원 판단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게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자, 저 전문가 변호사분 두 분 나와 계시니까 OX로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환불 가능? 이번에도 OX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변호사님은 같은데. 확실하게. 네. 세모. 오, 이렇게 됐는데 임재 변호사님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법 있잖아요 하고 큰 소리 한번 제가 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이번 계약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숙박 플랫폼이라는 업체를 가운데에 두고 소비자와 숙박 시설이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나는 이 숙박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일지 아니면 사실상 이건 매개체에 불과하고 호텔과 고객 간에 직접 계약은 맺은 것인지 이 부분부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노안이 와도 내가 아무리 읽기 싫어도 공개된 정보가 있다면요. 잘 알고 잘 읽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대원칙이 있다고 해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이 두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숙박시설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글로만 보고서 계약을 하게 될 때 맞아요. 통신판매업법이 적용이 되어서요. 이렇게 통신판매를 매개로 해서 계약을 하면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과연 이게 통신 판매와 관련된 그런 중개 여부로 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는 돈을 지불했고요. 이 통신 판매 중개를 하고 있는 이 중간 플랫폼이 호텔에 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이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법에서 7일 이내에 청약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 판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에서는 충분히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소비자라면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깨알같이 작게 적혀 있는 글씨로 우리가 무조건 그 호텔을 이용하려면은 동의를 해야 되는 그 약관은요.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면 무효다라는 약관 규제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이내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죠. 이건 내가 잘못 클릭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취소를 10분 이내에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해 볼 측면이 전 있다고 보아서요. 이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다라는 부분도 주장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안만 놓고 보자면은 이 중간에 매개한 사람이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7일 이내 청약을 가능하다 주장해 볼 수 있는 측면 더하기 이건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무효다라고 주장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물다면서요? 좀 소비자가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면서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보니까 근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선 이게 가능했었던 게 막 10분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해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부당해요 한쪽에. 그래서 승소를 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써 있었고 읽었고 동의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환불 안 되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 우리가 숙박 그 플랫폼에서 숙박업체 예약을 할 때 사실 외국계 사이트들이나 플랫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땡땡닷컴 막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부킹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불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외국 사이트에 있는 한국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땡땡닷컴 코리아. 뭐 이런 데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 땡땡닷컴 코리아가 진짜 어떤 숙박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그 본사를 단순히 마케팅해주고 홍보해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면 사실 땡땡닷컴 코리아의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계약을 맺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를 그 두고 소송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사에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쉽지 않죠. 해외 법인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뭐 승소를 해서 집행을 한다? 그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다 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 보이고 다 뭐 숙박 뭐 이런 거 위해서 이제 플랫폼에 연결이 된 건데 하나는 소비자가 승소했고 하나는 소비자가 패소했고 예, 결국 이런 다른 결과를 갖고 온 게 원인을 딱 어디다가 딱 두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개하는 그 업체가 단순히 정말 이 호텔들, 이 숙박업소들의 정보만을 대신 보여주고 일종의 광고 대행의 역할을 했다라면은 사실상 이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플랫폼 자체와 계약을 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신 판매업상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또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호텔에 예약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러면 갈 수 없는데 숙박업소 입장에서도 당일 몇 시간 전 취소입니다. 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요즘 참 문제가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결항 확인서 같은 부분을 제출하면 적어도 무료로 취소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깨알같이 또 작게
어떤 경우에도 당일 취소 시에는 뭐 5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결국 소비자가 꼼꼼하게 미리 알아보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고요. 네. 이런 규정들 약관무효법도 있고 이런 통신판매업 규정들을 좀 숙지하고 있다가 좀 불이익한 상황에서 이런 법 있지 않느냐라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볼까 하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반짝 무슨 특가 해가지고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고 봤더니 아주 작은 글씨로 네. 환불이 10분은커녕 아예 아예 환불이 그러니까 안 저렴하죠. 되는 네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한 거죠.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젊음이 싶은데요. 좋다 노안이 아니라. 그래요? 잘 하신 거죠.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맞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건에서는 승소를 하고 어느 사건에서 패소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걸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 플랫폼이 통신 판매 업체에 해당하느냐. 뭐 예를 들면 내가 결제를 플랫폼에 했는데 플랫폼에서 호텔한테 뭐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주고 이러니까 당신은 통신 판매업자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광고 대행이다. 그럼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맞아. 밖에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상 꼼꼼하게 보는 수밖에 없다. 그 플랫폼의 정보 자체를 꼼꼼하게 보고 환불 불가 그리고 특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어떻게 보면은 간과하고 넘어갔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예방이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여행을 사실은 준비할 때가 참 설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기분 잡친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공정한 여행 문화를 위해서 네. 좀 이렇게 또 정확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기분이 잡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함께 살아가면서 차별만큼 속상한 단어가 없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했어도 내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뭐 이런 이유로 임금이나 아니면 상여금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차별에서부터 시작된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같은 날 퇴직했는데 성과금은 정규직만? 자, 자세한 사연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요즘 청년들 취업난이 극심하다 보니 회사 한번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했던 저는 겨우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퇴직하던 날 찾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수림 씨하고 예인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두 사람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러더니 퇴사도 떠나서 같은 날 퇴사를 하네. 아이 그럼요. 제가 우리 수림 언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우, 사장님 그동안 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두 사람 앞으로 꽃길만 쫙 펼쳐지길 저도 바랄게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두 사람 월급. 네, 수고했어요. 네. 그렇게 정들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저는 마지막 월급을 받아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날 퇴직했던 동료와 금액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이죠. 어머 사장님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예인 씨는 저 월급에다가 이번 달 성과급 내가 뭐 조금 더 보태서 넣었어요. 아니 사장님, 저는요. 제 성과금은 왜 빠진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저 예인 씨는 정규직이고 수림 씨는 비정규직이니까 당연히 임금에 조금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예인 씨랑 같은 일 한 건 똑같은데 아니 지금 저희들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못 넘어가요. 소송할 테니까 진짜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세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회사에선 제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데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성과금마저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닐까요?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겠네. 일은 똑같이 했는데 성과급은 너무했다. 정규직만 준다. 이 서글픈 사연인데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한 기업의 협력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노사가 맺은 임금협약에는 정년퇴직자 협약 체결 당시에
재직자에게만 성과급과 경력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게 되는데 문제는 다 재직이긴 했잖아요. 네. 문제는 같은 날 퇴사한 정규직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네. 문제는 기관제 근로자들은 여기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이 기관제 근로자들이 이건 차별이다라고 네.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이것을 시정해달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노동위의 중앙노동위 모두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협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근로자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당사자성, 그 당사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이른 겁니다.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성과급을 받았는데 같은 날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됐다. 근데 이렇게 임금이나 성과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이거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하게 노동을 그래. 했으면 동일하게 임금이 나가야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기간제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개별법에서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이유만으로 어떤 금품이나 임금이 나가는 데 있어서 차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조사를 한 결과 그 차별에 관한 그런 부분만 해도 20개 사업장 중에 16곳이나 이런 차별에 관련해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 7개 사업장에서는 583명이 차별을 당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명절 상회금 아까 나온 것들 그리고 복지 포인트, 경조금, 휴가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정규직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9개 사업장에서 500여 명에 대해서 수당이나 퇴직금 등 1억 3천만 원 이상이 지급이 안 됐다. 그리고 이 대표적 차별 유형을 보시면은 아까 사연에서 나왔듯이 그 임금을 퇴직할 때 주지 않는 거예요. 상여금을 나만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나 경조금을 차별해서 지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작고 영세한 기업에서나 있을 것 같지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 없겠지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대기업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성과급 문제가 성과급이니까는 내가 마음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사용자의 잘못된 생각 이게 분명히 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어떤 차별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서 이 냉방시설 잘 돼 있고 거기에 아이스크림까지 있고 이런 그 휴게실을 이 폭염 속에서 정규직만 이용하게 했어요. 나 그거 진짜 아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내 보람도 얻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어떤 근로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건데 참 이 단어가 붙는 게 슬프지만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 대우를 해오는 건데요. 결국 그 앞서 살펴봤던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스크림 값 그리고 그 냉방 시설 비용 이런 부분에 일부라도 절감을 하겠다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씁쓸한데 우리 노동법상으로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이유는 또 만들어내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불안정한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차별을 했다고 해도 결국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제재가 뭐 과징금, 과태료 정도에 불과하니까 또다시 등장하는 비용 절감의 측면을 봤을 때 그냥 일부 벌금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낫다. 차별을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도 내려지고 있는 거죠. 진짜 씁쓸하다 정말.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해당한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는 정년 퇴직자와 이 계약 만료자
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성과급 지분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 차별에 대한 그 시점이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뭐 우리가 회사 측에서 나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만든 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게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이후나 차별은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잖아요. 차별은 시점과 상관없이. 그래서 노동자들은 충분히 이거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런 게 또 있었어요. 그 노조 간의 합의로 인해서 이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사측에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노조에 가입할 여건도 안 됐다.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되지 않아서 이건 더 차별이다 라고 보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노사 갈등을 넘어서서 또 노노 갈등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벌어지는 차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2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 고민 주인공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오늘 고민 주인공 사연은 이렇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뭐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맞아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는 한 언니분의 사연입니다.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몇 주 전에 갑자기 새벽에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열었더니 사촌 동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새벽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언니 나 췌장암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이제 췌장암 소견이 보인다.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래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CT를 다시 찍고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가 동생이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서 이제 갈 데도 없고 그 새벽에 절 찾아온 건 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두들길까 말까.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저도 일단은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고쳐줄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한 달 하고 이제 항암 2번 받았거든요.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먹지를 못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숙이고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음식을 그때그때 해 먹이려고 막 하는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소풍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걔도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 소리를 꽤 질러서 아 얘가 이제 많이 예민해지고 있구나 느꼈어요. 근데 너무 주위에 암 환자도 없었고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를 정말 어디까지 내가 보살필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고 그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먹먹해지는 사연이에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촌 동생인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내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사실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예후가 제일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말기암이다.
본인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지켜보는 가족은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진짜. 근데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할 텐데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사촌 동생 분이 얼마나 막막했으면은 그 새벽에 그렇죠. 사촌 언니 집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용기 있는 일이긴 한데 네. 아 근데 사연 듣는 내내 이렇게 딱 먹먹하죠. 가라앉으면서 먹먹해지고 좀 그러는데 네. 아 정말 사촌 동생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자분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좀 두렵고 뭐 놀랍고 뭐 안타까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그런 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췌장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도 없고 그래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발현되고 그때 병원을 가면 이미 말기 판정에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의 사촌 동생분도 나이가 젊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연자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촌 동생도 한참 뭐 일을 하고 한참 뭔가를 누릴 그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 40대 아니면 30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런 암세포가 들어오면 되게 확진도 빨리 된다 그러더라고요. 확산이 빨리 되면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이 췌장암이 좀 진행이 보이지 않게 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췌장암 걸린 사람들은 왜 이걸 늦게 이렇게 발견을 했을까라는 후회도 들고 또 원망이 좀 더 먼저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막 하늘을 원망하게 되는 왜 나한테 이게 진짜 거의 이 췌장암 말기 이른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거의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환자 본인도 굉장히 힘들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간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이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보고 저도 사실은 큰 수술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때 막 짜증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간병이 상당히 힘든 건데 혹시 주변에 뭐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9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저희가 다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감정 표현을 진짜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아파도 아픈 것 같지도 않고 안 아프면 그냥 안 아픈가 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감정 표현이 없으신 분이신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생각에 그러니까 당신이 드시고 싶은 게 뭐가 없다면 그거 좀 해달라고. 내가 이거 좀 살겠다고 먹겠다고 해달라는데 왜 그걸 못 해주냐고 소리를 한번 탁 지르신 적이 있는데 아버님 저 정도면 얼마나 당신이 힘드셨으면 저렇게 표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증도 그렇게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막 한번 폭발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또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계속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얼마 벌어놓지도 못했는데 병원에다 다 주고 가는 것 같다. 그래 맞아. 계속 자기 원망만 하시다가 네. 돌아가셨고 막 이래가지고 또 부모님 생각나고 그러니까 또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병간호를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픈 당사자는 다른 사람한테 당신 몸을 못 맡기겠대요. 그러니까 제일 부담 없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그냥 배우자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다 병간호하셨고 저희들은 그냥 옆에서 그 보조 역할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우선. 엄마한테는 근데 남편보다는 이렇게 딸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분한테 맡기는 건 돈도 신경 쓰이고 부탁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제일 가족이 제일 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간병인을 두고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완벽히 다 못 맡기시는 거예요. 또 맞아. 간병인 분은 또 대부분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난생 처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닦아준 적은 있어도 그렇지. 제가 아버지 닦아드린 적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 네. 그렇게 돼요. 맞아.
맞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직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촌 동생.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췌장암이에요. 뭐 어쨌든 마음이 양쪽 다 무너질 텐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이런 그 어렵고 꽤나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촌 동생이잖아요. 우리 사연자 착하다. 정말 착하다.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손 내밀어서 누군가 요청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 암인 것과 남이 암인 건 달라요. 맞아요. 또 내 가족이 암인 것과 다른 사람이 또 암인 것도 다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간병을 하는 것과 내가 그 간병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런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이 무겁고 더군다나 우리가 간병도 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별히 이래 암 간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간병 플러스 때로는 비용의 문제고 병원비의 문제도 함께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급성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말기라고 하니까 선뜻 이 간호를 시작했고 또 간병을 하겠다 다짐을 하고 또 보니까 약간 또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 나의 뭐 혈육인 그 일부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그 동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안병동에서 상담을 할 때에도 건강하게 돌아오신 분들이 나중에 나갈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른 분이 돼서 나가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는 당사자도 감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엄청나게 나타나고요. 간병하시는 분들 역시 처음에 시작했던 그 힘찬 다짐과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도 지치죠, 마음도 지치죠. 상대방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나오죠. 거기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병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게 지금은 사회적인 주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도 주변에 암 환자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6명의 친구가 지금 암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요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우리 사연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은 선택할 여지를 몇 가지 생각해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동생분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뭔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 프로 이런 데 보면 그 암 투병 중이신 분이 기적적으로 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내가 고쳐줄게, 너 살 수 있어요. 그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가지고 막 간호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쉽지만은 않거든요.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예.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이게 뭐 저도 뭐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막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이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 그리고 또 치료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멘탈이 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모두 지쳐가고 또 이거 또 간병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촌 동생분도 보면 괜히 빽 하고 소리 지르고 맞아.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감정 주체를 못하는 폭발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항암 치료를 22번 정도 하셨고 그 어려운 거. 가기 전 며칠 전부터 사람이 예민해져요. 근데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오셔서 치료받고 오셔서도 아주 예민해 있는 상태예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입도 너무 껄끄럽고 그래서 집에서 막 차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자, 힘내고 한번 먹어봐요. 막 이러잖아요. 당신 입에 안 들어가는 거야.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근데 좀 드셔봐. 억지로 먹어봐. 옆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당사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잘해주려고 막 차려주고 했는데도 무슨 소풍가? 지금 놀러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게 입에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걸 차렸냐 하고 소리 지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보호자, 뭐 간병하시는 그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힘든가 보다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되게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좀 심해지면은 나 이거 좀 손을 놔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민 씨 아버님 얘기하셨는데 그 상황이 입에 침이 다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입에 침이 다 말라 있는 상황에서 뭘 드시라고 그러면 그게 먹히냐고. 안 먹히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는데 이 예민한 감정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말기암 환자들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터미널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이 환자들은 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통증 정도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통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상처나 자기 고통에 대해서 옆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만의 절대값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 절대값이 상상 초월하게 큰 겁니다. 사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큰 고통인 건 확실하긴 한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서 주변도 어렵고 당사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게 바로 이 이제 큰 아주 극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이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까지의 그 과정을 총 5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5단계 중에 첫 번째가 부정입니다. 이거는 금방 나을 거야. 내 병은 오래가는 병이 아니야.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신은 나에게 이 시점에게 하필 이때 하필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는가. 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분노하고 화돈하고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고 막 이런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가 있다가 세 번째가 되면 타협 시기가 도달합니다. 타협. 신에게 구해보는 거죠. 나의 생명을 한 번만 구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또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에 가면 이제 우울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나 이제 끝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요. 마지막에 돼서는 이제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타인들과 곧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하고도 화해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하고도 화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에 있는 분들은 통증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이 예민함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동생의 상황이 지금은 두 번째 상황에 있는 분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분명한 건 이건 이 개인이 내는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병이 만든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증이 내가 거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과정을 넘어서면 통증이 내 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주변 분들의 조금 도움과 또 양해와 이해가 좀 필요한 과정이고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어느 시점까지 내가 이 과정을 함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언니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최장암 말기에 이 아픈 동생이 직계 동생이 아니잖아요. 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끝까지 내가 간호를 해줘야 되나 이것도 좀 큰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한 병이기도 하고 암이 각 종류마다 또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뭐 시한부가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딱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는 것 순간순간이 다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급성 질환이 발생한 시점에서 나타난 통증의 크기도 굉장히 크지만 이 통증의 크기만큼이나 이 질환이 얼마나 오래 가고 이 간병이 얼마나 오래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족마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지 간에 어렸을 때 물론 친했고 유일한 혈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무의 영역에서는 1.5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의무가 1이라면 지금 사촌 관계는 1.5 관계로 넘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뭘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가족일 때 의무감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병원에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 도움의 창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는 연결된 호스피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일 이제 마지막 항목 자기 돌봄의 영역까지 이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어떤 영역을 도와주시냐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환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제공해 줍니다.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가서는 가족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돌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도움기관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를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아보시고 이 동생에게도 이 과정을 설명하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그 동생을 돌보는 과정에 사실 이 언니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돌보는 가족의 상당 부분이 우울증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네. 자기 돌봄의 방법도 반드시 함께 찾아가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연자분이 정말 걱정되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믿겨지지가 않고 그냥 꿈인 것 같았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이따가 동생이 가고 난 그 자리가 생각하면은 지금도 머리가 다 빡빡해가지고 비쩍 말라있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한데 이따가 가고 난 후에 제가 과연 정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요. 마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간병을 하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네. 이제 떠난 자리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도 얘기하고 왜요? 이게 이제 흔히 이걸 사전에도 혹은 상상에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떠났을 때 이때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뭐 갑작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있었던 관계고 현재에도 함께 있는 관계고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빈 공간이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애도가 없을 수가 없죠. 굉장히 이 상황을 공황처럼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거치고 계실 텐데 저는 꼭 상담 받으시라. 지금 현재 돌봄이 끝난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받아가시면 특별히 병원하고 연계된 상담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미리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를테면 하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분하고의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는 또 시스템 그중에서도 호스피스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세 번째가 제가 자기 돌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기 돌봄에 관한 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나와 함께 했던 이 순간을 고통의 자리로 가지고 있다가 이분을 떠나보내면 마치 내가 뭔가 잘 못해서 그가 떠난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연자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건 현대 의학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있는 그 부분을 본인이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 마음의 빈자리에 대해서 반드시 꼭 상담 받아가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제자리 페이스를 잘 찾아가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사연을 오늘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이 됐지만 가득한 비구름에 아직까지 많이 어둡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40mm의 집중호우를 보이는 지역들이 많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우산은 꼭 챙겨주시고요. 우비나 장화도 신어주시면 좋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총량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과 제주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양이 많게 늘어나겠는데요.
이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오후까지지만 완전히 그치기 위해서는 내일은 되어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와 강원에, 내일 오전까지 충청에, 내일 오후까지 남부와 제주에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아직까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남부를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를 밑돌면서 29도를 보이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극심한 가뭄인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수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이후 반짝 맑았다가 금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9월은 누가 뭐래도 가을인데 네. 비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